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헌법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 헌법의 개정 역사를 보고자 하는데 우리 아픈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제 2차 개정,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차 개정을 하고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개헌을 했다 말씀드렸고, 2차 개헌은 1954년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제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배제하는 개헌안을 이제 두었다. 다만 이제 이 2차 개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위 4.4 오입 개헌이라 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헌법 개정 역사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헌법 절차상 명백하게 오류가 큰 그런 헌법 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용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무마할 수가 있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는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다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즉 135.33이 필요하면 136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애꿎게도 135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부결을 선포하고 이틀 뒤에 다시 헌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헌법 개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적인 흠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학자였다면 이 내막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1954년은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기 때문에 내막을 알 수가 없고 그냥 문헌만 가지고 제가 짐작을 한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 79세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남성의 나이가 80세 정도를 보통 지금의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70여 년 전에 79세였으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고령이었으면 틀림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부결을 선포한 그날 이승만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보고를 안 했다, 또 거짓 보고를 했다, 이런 것들도 글에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건 보고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가 설왕설래를 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시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제가 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지만, 여하튼 이것은 한 표가 부족한 이 헌법 절차상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그런 이 헌법 개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2차 개정은요, 우리 헌정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국민투표를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상당히 진취적이죠. 지금 현행 헌법도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제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요, 상당히 앞서 나간 훌륭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건국헌법은 통제 질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그럼 제가 또 강조하지만 통제 경제 질서라고 해서 공산주의식인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54년 헌법 개정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좀 지금의 형태로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뭐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헌정사에서 한 번 삭제하는데 이때 유일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고리가 될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을 권한 대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직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미국에서 예전에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 때죠. 3대 때. 그러니까 이제 초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국회에서. 이때는 뭐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 될 때는요, 그 조봉암 씨라는 그 정적하고 이제 대결을 했는데 뭐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3대 때는 이제 신익희 선생이 있었는데, 신익희 선생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에게 신망이 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유세 중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요 3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때 대통령에는 이제 이승만 씨가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부통령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질 않고 민주당인 장면 씨가 된 거예요.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3대 때는 지금 어떻게 됐죠? 요거는 지금 헌법 2차 개정을 했단 말이죠. 초대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헌법을 고친 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4.4.5입견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유력한 후보였던 신익희 씨가 사망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쉽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붕이가 안 된단 말이죠. 서로 상대인 반대가 되는 이 장면 씨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당 정부는요, 자유당 정부는 다음번 4년 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 이렇게 이제 해보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 3대 때 이승만, 장면이가 대통령이고 부통령일 당시에 헌법이 내용이 뭐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부통령인 장면이 대통령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수행하도록 했단 말이죠. 따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때 자유당 이 정부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4년 임기를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아마 그 온갖 노력을 다 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이 장면이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건강하셔가지고 4년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4대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상대방에는 조병옥 씨가 있어요. 조병옥 씨가. 근데 이분도 그 당시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뭐 병치료를 하게 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때는 이 부통령은요 계획대로 2기 붕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노력해가지고 4년 후에는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유당 그 정부나 여당에서는 부정선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올빼미 선거, 피아노 선거 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선이 되는 게 유명한 뭡니까?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한 달 뒤인 4.19가 이제 발생을 했고 4월 한 26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 편에서 말씀을 이제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일파가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선되셨을 때가 한 85세인가쯤 되셨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요런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를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문헌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 모를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옹호하는 측에서는 근데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뭐 관심을 주셨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옹호를 또 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또 모르고 계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4월 26일인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시는 하야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4대까지니까 4번 당선되시고 그러나 실제로 3번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3번만 하셨다. 4번 당선되시고 3번밖에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대통령께서 요 3대 때 3대 대통령에 나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했단 말이죠. 4.4 5.18개헌. 그거를 안 했었더라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그래도 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 그 말이 참 우리가 이 마음에 와닿지요. 전 세계 어느 정치를 보더라도 완벽한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우리 45년부터 48년까지의 건국 과정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농지개혁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만들어준 공로 그거 하나만 보면 이런 흠들은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FD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전 당시였기 때문에 4번 당선되고 또 몸이 아프셔서 3번까지밖에 못하셨단 말이죠.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4.19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헌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헌법. 그것이 이제 우리 보통 3차 개헌이다.
또는 이제 제2공화국이다.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헌법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구분들이 있어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지금 저희 나라는 6공화국이에요. 근데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프랑스는 현재 5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프랑스는요 역사가 길잖아요.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91년, 93년, 95년부터 정확히 95년인데 1795년에 공화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5번째 공화국이거든요.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6공화국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무슨 기준으로 공화국의 번호를 매기느냐. 1공화국, 그다음에 2공화국, 3공화국 해서 벌써 6공화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 당시는 그걸 제1공화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공화국으로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군주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도 왕정이고 나폴레옹 때도 왕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제1제정, 이 제자는 황제할 때 제입니다. 그러니까 제1왕정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나폴레옹이 끝났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1848년에 프랑스가 다시 국민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화국이 있었고 다시 이제 왕정으로 갔다가 공화정으로 오니까 그러면 앞에 공화정과 뒤에 공화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가 하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공화국을 제1공화국,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제1제정, 다시 공화국으로 오니까 제2공화국, 이렇게 왕정과 이 공화정을 바뀔 때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현재 제5공화국이 된 겁니다. 물론 프랑스도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에 정확하게 부합하진 않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부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제 공화정이었었지 중간에 왕정으로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1공화국이냐, 제3공화국이냐, 이 공화국을 이제 분류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제5공화국이라고는 이제 드라마를 한 1, 20분 제가 옛날 드라마인데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5공화국이 전두환 대통령 당시가 제5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준 가지고 우리가 제3공화국이고 제5공화국이고 지금은 6공화국이냐 뭐 이런 그 궁금증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가 중대한 변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됐다. 이럴 때는 새로운 공화국에 이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이 4.19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을 고치면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하야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제2공화국이다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요거 한 1년밖에 지속을 못합니다. 1년. 이때는 1960년이거든요. 1960년 4.19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공화국이 다 이제 문을 내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했을 때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56페이지 아래에서 그 다섯째 줄까지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 연령을 20세로 낮췄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회에서 뽑았다. 임기는 5년의 1차 중임이었다. 의원 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대법원장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지금 요 내용은요, 여러분이 뭐 다 아실 필요 없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의원 내각제로 갔습니다. 의원 내각제.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 내각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1960년 4.19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바람에 실제로 이 헌법은 제대로 이제 빛도 못 보고 못 보다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를 처음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여러 가지 이제 암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도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것만 머리에 두시고 제가 추가로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여담으로 이제 들으시면 된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도입됩니다. 현행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도입되지만 실제로는 5.16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된 거냐 아니면 다시 부활된 거냐 이런 이제 문장을 쓸 때 헌법 교수들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있었는데 새로 이제 다시 했으니까 부활이다 아니면 신설이다. 그럼 제 책을 보면 제가 신설로 제가 써놨거든요. 그 이유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럼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뭐 그 조혜주 상임위원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임이 아니라 비상임위원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표를 수리했지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60년에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를 행정부에 맡기면 안 되겠다. 별도의 헌법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 중앙선관위가 이 3차 개정 때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사법시험에서도 자주 묻게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언제 처음으로 들어왔냐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상식을 제가 늘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조혜주 씨 사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선관위는 이제 위원이 9사람이에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을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럴 때는 국회에서 뽑을 때는 한 사람은 여당목, 한 사람은 야당몫이에요. 한 사람은 여야가 합의해서 보통 이제 선출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9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상임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선관위는요. 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은 딱 3밖에 없거든요. 국민투표. 중앙선관위는요. 국민투표. 그 다음에
각종 선거, 정당 사무, 요 세 가지만 관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투표는 아직 보신 적이 없죠? 국민투표는 한다고 했지만 이게 우리가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개점 휴업이란 말이죠. 선거는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정당 업무예요. 요 세 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는데 독립된 헌법기관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선거 사무는요.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각종 이제 금년 3월 9일 날 대선을 하죠.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자기네 자체 인력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인력도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자신의 선거 임명부를 여러분이 가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기 소속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소지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면 선거 임명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선거 사무를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선거 업무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그 선거를 위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 9명의 위원인데 업무가 별게 없잖아요. 그렇죠? 별게 없으니까 9명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회의가 있을 때만 출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매일 출근해요. 그게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이제껏 이제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상임위원은 6년 임기인데 3년 하고 다 그만뒀어요. 3년 하면 다 그만뒀단 말이죠. 사표를 냈어요. 그게 확립된 관행이에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혜주 씨를 갖다가 3년 상임위원을 했어요. 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비상임위원으로. 그러면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3년간 이 사람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보궐선거 왜 하나요? 라는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보궐선거 하는데 보궐선거 왜 하나요? 라는 말이 다른 당에게 이 마이너스를 준다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억나시나요? 내로남불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선거하는데 지금 뭐 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내로남불이 근데 우리가 뭐 더블 스탠다드 이중 기준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그대로 영어로 이제 이 고유한 단어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영어로 읽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거에서 내로남불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지금 이 중앙선관위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TBS인가요? 그 김호준 씨가 하는 거기에서는 일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여기 일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일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로남불은 선거법 위반이고 보궐선거 왜 하나요? 라는 문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작품이 누구 작품입니까? 이 조혜주 씨가 혼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 대통령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비상임위로 하려다가 2,9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든 것이죠. 잘못됐다. 여러분 그런데 공무원은요. 현직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단 행동을 하면 그건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2,900명이 지금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그만둬라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무원 내부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좀 벌써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지금 이 서산에 해가 지듯이 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내부에서 먼저 반발이 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참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미 책에, 이 책은 아닌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헌법과 원론을 썼을 때 저는 어떤 걸 주장하고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뒀는데 헌법기관에 둘 필요가 없다. 그건 사치다. 제가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어요. 책에다 썼습니다. 글도 발표했고. 왜냐? 이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요, 선거를 담당하는 그 기관은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헌법기관화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인도, 필리핀, 과테말라, 하고 우리나라 네 나라밖에 없는데, 언급한 세 나라는요, 지금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 나라가 아니겠죠. 따라서 저는 줄곧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의 위원인데요, 한 사람은요, 그 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헌법상으로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제 호선, 이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직 대법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맡고 있다. 이것은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권력 분립 정신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건 뭐 상식이에요. 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 명의 상임 9명 중에서 한 명의 상임위원밖에 두지 않아도 되는 이 헌법기관,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잘못된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시정되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헌법기관에 둘 필요가 없다. 법률기관으로 격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뭐 오래전부터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한테는 호감을 갖지 않겠죠. 헌법 교수는요,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우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통제하려면 대법원도 비판해야 되고 선거관리위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하다 보면요,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법관은 일반인을 자주 만나면 안 되거든요. 교수도요, 정말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사람 친구로 사귀면요, 올바른 말 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 하려고 그러면 자기 친구가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말 하려면 어디에 있고, 옳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찬송도 불렀지만 그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보면요, 우리의 정말 힘들 때 진정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붙잡고 가야만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소신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사정 때문에 3차 개헌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4차 개정이 있습니다. 4차 개정. 요 4차 개정은 이제 왜 이루어졌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4.19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죠. 첫째는 사망한 사람도 있을 테고 중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겠죠. 중장애. 따라서 이 중장애는요. 근데 뭐 이제 이 다리를 하나 잃었다든지 또 팔을 잃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고통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 이제 과거에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이 미비해서 과거에 이 3.15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한 사람 또 4.19 데모에 대해서 이 총격을 명령한 사람 등 협조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징역 뭐 5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짧게 다 이게 선고가 되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중에서는 사망한 사람도 있고 중장애를 입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신체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것들을 갖다가 주도한 사람들이 징역을 별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장했느냐.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 부정행위한 사람다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부정행위에 항거한 사람,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뭐 총을 쐈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법행위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포함해서 이제 이 4.19 이전에 부정축제를 많이 한 사람, 부정축제를 많이 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처벌하자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그 헌법 시도가 있게 됩니다. 이 4차 개정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헌법적으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을 소급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요 역사의 정의를 세울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라도 처벌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에서는요 가장 금기사항이 뭐냐?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금합니다. 소급 처벌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별로라 물을 좀 자주 좀 마시겠습니다. 소급해서 처벌한다 이런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급 처벌은요 헌법상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발언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늘 있는 법령에 의한다면 제 말과 행동이 처벌되지 않는 행위예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내 이 말과 행동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한 달 뒤에 법령을 만든 다음에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게 처벌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되는데 과거 행위까지 소급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오늘 제가 양담배를 피는 것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양담배 그걸 처벌했잖아요. 그 양담배를 피거나 사는 거 오늘 법에 의하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법을 만들어서 양담배를 사거나 피는 사람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그 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법을 만들면요, 한 달 후 만들어졌으면 그날부터 양담배를 피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해 오른 것이죠. 그랬는데 한 달 후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만든 법을 과거에 1년, 2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요, 국민의 뭐가 깨집니까? 법적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권력 잡은 사람이 자기의 입맛대로 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소급시켜 버리자. 그럼 제 처벌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남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는요, 이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는 안 되느냐? 소급 입법을 금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 될 것이냐? 절대적으로. 여기 대해서는 또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 유린된 헌정 질서, 이거는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뭐 5대4의 격론이었지만 그래도 위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건 극히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데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4차견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소급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해요. 그러나 이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요, 이걸 허용해버리면 계속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됩니다. 그럼 권력이 바뀔 때마다 소급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개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4차 개헌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해서 제 책에서도 상당히 좀 완화된 이제 이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4차 개헌이 이제까지 됐었는데 1년도 못 돼서 5차 개헌 1년도 못 돼서 5.16이 발생합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그게 요거 1년 전에 뭐죠? 1960년 4.19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1년 사이에 3차 개헌도 있었고 4차 개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1960년이니까 60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62년 전이에요. 그렇죠? 제1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3차 기원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통과되다 보니까 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막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뭐 기생이 데모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기생도 나와서 행진하면서 데모하고 군인도 나와가지고 예컨대 그 이제 데모를 할 정도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960년, 61년이면 제가 6살, 만 5살 때니까요. 전혀 이 내용을 알지 못할 나이죠. 뭐 책만 보고 제가 공부를 한 거란 말이죠. 이때 이 박정희 소장이 한 7천 명의 군인을 이끌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그러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 군사 쿠데타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죠. 그렇죠? 또 이게 뭐 원칙적으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죽했으면 군이 정치에 관여를 했겠느냐.
지금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사파들 하는 거 보면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저 죽일 놈들 다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때려 잡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60년 전이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그저 나라가 노상 데모만 하고 먹고 살 일은 고민 안 하고 노상 나와서 떠들기만 하고 데모만 한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에 질서가 없다. 나라의 질서를 한번 잡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은요. 박정희 소재 대통령이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래도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책에 의해서 검증을 해봐도 박 대통령도 이제 흠이 있지만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치부하기 위해서 이 별도로 돈을 숨겼거나 그런 걸 자기 착복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정희 이 소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가 그 당시에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너무 좀 이게 나라가 시원치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본다면 군사 쿠데타는 뭐 쿠데타로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정당화하기보다도 이후에 그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대화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씨도 하도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선거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대화의 이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은 다 하고 있죠. 요새 저 불교계 때문에 이 문제가 된 정청래, 그 막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계에 대해서 이제 이 입장료 받는 것 갖다가 봉의 김선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계가 상당히 뭐 발끈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 정청래는요, 예전에 문재인 씨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이승만 박정희 묘를 가서 참배하니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왜 히틀러의 독재 묘에다가 가서 참배하느냐. 그렇게 막말 아닌 막말을 한 인간이에요. 전 같이 우리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지만 참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군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나 모든 감안해 봤을 경우에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나라의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될 수 없지만, 지금의 잣대로는 허락되지 않지만 당시에 60년 전의 잣대로서는 그래도 구국의 이념으로, 구국의 일념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당시는 윤보선 대통령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7,000명 정도가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 7,000명이면요, 미군이, 윤보선 대통령이 미군한테 얘기를 해서 저 진압해 달라라고 하면 진압이 가능한 정도의 군인 세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것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데, 윤보선 대통령께서 왜냐면 이 미군하고 이 반란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여하튼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군에게 진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 박정희 정권에게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그래도 이제 제3공화국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뭐 제가 헌법 교수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3공화국이니까 몇 차 개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3차, 4차 했었죠. 3차는 이공화국의 의원내각제, 4차는 소급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제3공화국이라고 해요. 제3공화국. 이게 헌법은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서요, 가장 잘 된 헌법을 들으라 그러면 이 5차 개헌 헌법을 많이 듭니다. 또는 이제 현행 헌법도 뭐 잘 된 헌법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저 책을 보다 보면요, 헌법 개정에서 이 헌법은 5차 개정 헌법으로 환원된 성향이 있다, 환원되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이 5차 개헌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5차 개헌이 돼서 5차 개헌이 된 다음에 1차 중임이니까 1차 중임.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윤보선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두 번 싸웁니다. 두 번 이렇게.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었잖아요. 두 번 싸웠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다 이깁니다. 예, 다 이겼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뭔가면 한 번만 더, 두 번만 하라고 했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일을 시도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3번까지.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해서 그게 통과가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을 떠났어요. 참 저분 훌륭한 줄 알았는데 계속 하네. 그래서 여러분, 6차 개헌이 뭐냐? 6차 개헌. 요거는요, 하나만 해요. 삼선 개헌. 이거 삼선 개헌이라고 그래요. 뭐냐? 대통령이 계속 이 재임은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선 개헌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돼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후보와 붙은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이때는 김영삼이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지지 세력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최종 결선에서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맞붙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윤보선, 이번은 김대중이에요. 예. 여기서 박 대통령이 이깁니다. 승리하는데 한 100만 표 차이 이겼으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이긴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아니 8년만 하면 됐지 왜 더 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박 대통령이 이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총 몇 번 했죠? 대통령을 3번 했습니다. 3번. 그러니까 12년을 한 거예요. 12년. 그랬는데 그러면 3번 했잖아요. 그럼 12년 했으면 헌법을 이제 헌법상 더 이상 못 해요. 계속 이거는 3번밖에 못 하는 게.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서 이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 참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참 권력에 취하게 되면 참 이게 사람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59쪽에 나옵니다. 59쪽에. 59쪽에 보면 이제 그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1971년 12월 달에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러분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게 이제 71년도
72년도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집니다. 71년 말에. 근데 요 72년에는요 10월 17일 날 그 비상조치를 해요. 그래서 이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72년 10월 17일에 뭐란가 하면 국회를 해산합니다. 국회 해산.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을 금해요. 금지시켜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기존에 박 대통령이 3번 당선됐죠. 즉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한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해산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국회 해산과 정당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71년도에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요. 이 법은요 위헌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회 해산을 허락하지 않은데 하위 법률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이거는 상위 헌법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71년 뒤에는요. 이 법에 따라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산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달까지 새로운 헌법을 만들도록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요 사이에 요 71년부터 72년 사이에 여러분 이제 72년 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북한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제 교류 과제를 하게 했단 말이죠. 요게 이제 그 72년 요게 이 봄쯤 돼요. 제가 이제 대학을 73년에 들어갔으니까 72년도 이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데 좀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북에 가서 그 이제 갈 마음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게 뭐 남북한 교류가 좀 적극적으로 실현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10월 달에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다 해산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그해 말에 헌법을 고치게 합니다. 그랬는데 요 사이에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북한을 몰래 방문합니다. 근데 북한의 제 기억은 김성준인데 그 부수상이 또 몰래 내려와서 또 답방을 해줘요. 그래서 뭐 남북한이 서로 이제 뭐 대결을 그만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자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졌는데 갑자기 요 12월 달에 10월 유신이 있고 12월에 헌법을 이제 고치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72년 12월에 헌법을 고쳤는데요. 북한도 72년 12월 달에 헌법을 고칩니다. 헌법을 고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영토정이 없다 그랬죠. 대신에 뭘 뒀습니까? 수도정을 뒀어요. 그래서 평양을 수도로 안 하고 서울을 자신의 수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72년 말에 북한이 헌법을 고치면서 자기의 수도가 평양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 우연의 일치지만 72년 말에 북한도 헌법을 고치고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헌법이 소위 말하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즉 1972년 유신헌법이 된 겁니다. 7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79년에 돌아가십니다. 79년 12.6 사태 때 서거하시네요. 그럼 요 7년간은요, 박 대통령이 상당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독재를 하신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점을 90에서 95점 드린다. 그 5점 깎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4.4 5입개헌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돼요. 근데 박 대통령은 제가 70에서 80점밖에 못 드린다 그랬죠. 그 이유는 제가 대학 또는 대학원 시절에 우리 박 대통령이 이 유신헌법을 가지고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뭐 60점짜리고 또 어떤 사람은 40점이고 현행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저 빵점밖에 안 주지만 상대적으로는 높지만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나 보니까 또 우리 뭐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뭐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은 저는 늘 저 양심상의 그 소리는 이 문제를 제가 이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역시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요 말년에는 꼭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박 대통령이요 12년만 하셨으면 12년 4년 하고 삼성 기업까지도 좋단 말이죠. 그 4년 하시게 되면 12년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딱 물러났으면 대한민국의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을 터인데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 못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결정적인 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게 댓글 잘 안 보는데 베트남전 역량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베트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전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 유신헌법은 여러분 제가 이 설명드리면요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책에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59쪽 중간에 보면요 유신헌법은 영구 집권을 위한 문서에 불과하였고 과연 헌법으로 부를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헌법 아닌 헌법이었다. 이건 국민 헌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10여 년 전에 기술한 헌법 책에도 제가 기술한 내용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 내용을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신헌법은 매우 헌법 이론적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12년간 그 60년의 그 대한민국의 무질서한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구국의 일념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청렴하게 사시면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그 공은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 어머니 뭐 사적으로 돈을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헌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사람이 빠지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유신헌법은요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임기는 6년인데 그냥 뭐 1차 중임이다, 2차 중임이다, 연임 제한, 중임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연임과 중임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 저도 이걸 보통 이론적으로는 구별하지만 이 말할 때는 좀 실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연임과 중임은요. 연임은요. 연달아 할 수 있다. 연달아. 중임은 연달아는 아니에요. 연달아도 되지만 쉬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다는요.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임할 수 없다는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이고,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은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만 할 수 없다.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단체에 회칙을 만들 때요, 단체의 회칙을 만들 때 이 연임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점수를 깎는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신헌법이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죠. 그 당시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현의 자유에 검열 금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은 국민이 지역구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100명은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임기를 딱 나눠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벌였는데 100명을 갖다가 본인이 실질적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0명은 자신이 휘하에 있고 지역구 선거 200명 중에서 여당 몫은 어떻습니까? 보통 반이 넘죠. 그러면 2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배하는 이 헌법 형태가 된 것이에요. 옳지 않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어떻게 뽑느냐? 근데 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냥 뭐 한 3천에서 5천 명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간선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선제를 없애버리고 간선제를 갖단 말이죠. 또 그 당시는요, 이 법관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행헌법은요, 대한민국의 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게 한 것이에요. 이 권력 분립에 중대하게 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도 본인 휘하에 3분의 1을 두게 만들었고 또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하면 징계, 전직권이 다 포함돼. 전직.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제주지방법원으로 보내는 게 뭡니까? 이게 전직이에요. 전직. 그러면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 속에는 전직권이다. 전직과 보직, 이 사람을 국회 법원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이 보직권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판사도 마음에 안 들면 서울에 있던 판사를 예컨대 이 제주로 보낼 수 있고 뭐 등등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대통령 지금의 이런 권력 분립이 되었다라고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이 체제 하에서도 문재인의 독주를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헌법적으로 국회의 3분의 2를 본인이 사실상 지배했다. 여러분 이제 민선 의원 같은 경우 나가려면요,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당의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총재가 오케이 안 하면 후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 3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게 된 것이고 법원까지도 판사도 임명권을 본인이 행사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5공화국 때에서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환원됩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요, 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는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도록 바꿨고 지금도 이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때 조금 더 우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분도 역시 흠이 있는 거예요. 이런 7년 동안에 이런 이제 흠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부하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 비극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79년 10월 26일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잘 아는 이제 11.6 사태란 말이죠. 이럴 때 뭐 이 내용은 뭐 저는 다 아실 필요 없지만 뭐 최규하 고난대행이 통일주의 국민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가 금세 내려놓고 또 전두환 씨에게 권력을 이제 이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50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걸 보세요. 지금 1979년 79년에 12.6 사태가 발생했어요. 12.6 사태가.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그때 그해 12.12 사태가 있습니다. 12.12 사태가 있고 80년에는요. 80년에 5.17 사태가 있고 5.18이 있습니다. 12.12 사태는 뭐냐?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 총장을 체포하는 겁니다. 체포.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이제 군인들이 또 사망했겠죠. 그러면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소장인데 투스타 정승화 육군대장 참모총장 이 사람을 체포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 견해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보면요 육군 소장이 별넷을 갖다가 체포하는 것은 일종의 군부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보면요 이 정승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을 살해할 때 그 이 궁정동 근처에서 대기했던 사람이에요.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한 그날 그 시점에 이 정승화라는 사람이요 궁정동 근처 청와대 안가인가 거기 근처에서 이 대기를 있었어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 정승화 씨가 왜 그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 근처에서 있었겠냐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겁니다. 김재규는 예컨대 뭐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김재규 씨는 대통령을 살해하고 자신이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 아니겠나.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정승화라는 사람이 이 살해 현장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대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 쿠데타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전두환 당시 합수부 본부장인가 그랬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봤을 때에는 이 정승화라는 인간이 이게 이 순수한 인물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별 둘이란 말이죠. 그럼 별 넷을 갖다가 체포하려면 그 별 넷들이 근데 거기 공간에서 저항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정승화를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은 박 대통령 살해 사건,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어요. 그러면 김재규 조사해야 되겠죠? 그때 누구를 조사해야 됩니까? 정승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투스타가 현직 별 넷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체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 12.12 사태는 거기까지 12.12 사태까지는 제 개인 생각에는 전두환 그 육군 소장이 권력을 탈취하려고까지 그랬겠는가 이런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그 양반은 박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에 있어서 김재규를 수사하는데 거기에 근처에 대기했던
정승화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12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를 일으킬 때 사전에 우리가 정승화도 잡아들이고 누구도 잡아들여가지고 정권을 장악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12.12 사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12.12 사태는 정승화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체포했단 말이죠. 체포한 다음에 체포하다 보니까 점점 모든 권력이 자기한테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일을 한 것 아닌가. 참 이게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려면요, 12.12 사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정당하다고 좀 봐져요. 그거를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아니지 않나. 그러나 12.12 사태를 일으키기 전에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야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환 정부가 5공화국을 만들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요,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가면,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는데 그 쿠데타가 일거에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5월 16일 날 사건은요, 7,000명의 군인들이 목숨 걸고 국국의 신념으로 이제 정권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는 12.12 사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예컨대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5월 17일 날은 뭔가면요, 어디 갔지? 5월 17일 날 이듬해죠, 이듬해 5월 17일 날은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합니다. 요때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뭐 이 보안사령관의 뭐 권한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야사에 보면 뭐 권총을 갖고 들어와서 협박을 했다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18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5.18 사태는 우리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미해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광주에 계신 뭐 그런 분들은, 또는 이 민주당 쪽에서는 5.18은 무조건 광주 시민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데, 5.18의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만 순수한 민주화 운동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최근에 북에서 남한의 모든 간첩을 총괄하는 김국성 씨가 그래요. 김국성. 이 김국성 씨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세미나도에서 발표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 양반 얘기는 5.18 그 사태는 북한이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군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남한 내에 있는 간첩들이 가서 함께 그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남한 내에 있는 전문적인 간첩들이 같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주 사람들 갖다 근데 더
흥분시키고 자극을 했고 이를 진압하는 군인의 진압작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기록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상당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정권이 빨리 끝나야만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하면 5.18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아예 5.18에 대해서 민주화 성격이 기다 아니다. 민주화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말이지. 북한군 소행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저도 근데 이 얘기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죠. 뭐 그 처벌을 뭐 두렵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은 이거죠. 5.18이 문제는 이제 이 김대중 그 당시 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양반이 구속이 됐어요. 따라서 그 사람을 풀어달라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발단이에요. 예. 발단인데 그 이후에 보면요, 뭐 군인들이 근데 뭐 어떤 그 여성분의 가슴을 뭐 도려냈다 칼로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보통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이제 유포가 되면서 또는 이제 근데 이 운동이 거세지고 총기까지 끄집어 나와서 싸우게 되고 이런 정말 우리 비극이 발생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발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금을 갖다가 항의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이후에 벌어진 많은 사태 중에는요, 남한 내에 있었던 간첩들이 가서 적극 도와주어서 이 시위대를 더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5.18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이 전두환 이제 뭐 보안사령관이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겸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겸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 실제를 했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두 번 해요. 한 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좀 지나서 그다음에 50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50 헌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유신헌법 하에서는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50 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형식적으로는 두 번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제 이번 3구 대선이 몇 대죠? 20대. 그러니까 20대로 하니까 우리가 참 이게 머리가 아픈데 횟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19대 링컨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앞에 대통령을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딱 한 번으로 가져갑니다. 한 번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이 세 번 하고 그 이후에 또 했잖아요. 그러면 7대, 8대, 9대, 10대, 11대 이렇게 계속해서 대수를 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가 몇 대 대선이냐, 20대다 잘 몰라요. 역대 대통령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카운트가 재볼 때는 좀 지혜롭지 못했다. 우리는 횟수로 따지는데 미국은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데 우리는 근데 지금 현행 20대가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20대라 이렇게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요 과정, 우리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 헌법에서 우리가 이제 뭐 헌법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흐름만 아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헌법 책을 이제 이 사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도요, 목사님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성경을 옆에 펴놓고 해당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효과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헌법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책을 놓고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읽어보고 예습도 하고 뭐 또는 복습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근데 이 헌법은요, 여러분 뭐 몇 달하고 관두지 않아요. 청교도 신학교에서 제 헌법 강의를 책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뭐 우리가 대학에서는 보통 헌법을 1년 이상 해요.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위해서도 여러분 좀 책을 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뭐 책을 뭐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께 그 학습 능률을 높여드리기 위함이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 헌법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헌법 이 책에서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입하셔가지고 옆에서 강의할 때마다 들으시면서 체크를 좀 이제 해 나가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은 아직 제가 뭐 말씀드릴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이 국민헌법에서 들어오는 만약에 그 인세가 있으면요, 제가 그는 헌금으로 제가 다 낼 생각을 제가 하고 있지. 여기서 제가 뭐 얼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쓸 마음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기독적 헌금으로도 제가 내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이 그 떠나서 제 책비를 여러분한테 팔아서 뭐 인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좀 구입해서 옆에다 앉혀놓고 읽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